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끝장뉴스에서 몇 가지 예언 내지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12월 3일에 계엄 선포됐잖아요. 그 내란 사태 이후에 바로 탄핵 표결했는데 그때 불성립됐잖아요. 12월 7일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면 반드시 탄핵 가결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결했습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 다들 5대3이나 4대4네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8대0으로 반드시 파면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줍잖게 오늘 예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 세력은 완전히 괴멸됩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아니면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장뉴스 라이브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장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보수까지 다 포괄해서 이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는 선거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크로비스타 사저, 윤석열 씨 부부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뵈니까 점점 더 반가워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이틀 뵈니까 좋습니다. 근데 저도. 패션이 매일 달라지십니다. 아니 옷은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어제 옷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으니까. 아 진짜 그냥 하신 거 아시죠? 네, 집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오늘도 잘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앵커님께서 예고를 주신 대로 민주당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라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선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면 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메머드급 용광로 선대위 통합에 방점을 두면 이건 뭐 이제 익숙하게 수십 년간 들어보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 과연 실제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나왔던 장면들 저희가 일단 모아봤는데요. 그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시는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3 대선 승리하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첫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전국 각국만 곳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원팀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장과 회복, 통합과 재도약이 정치의 책임인 바로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34일 후인 2025년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말 말고도 과거의 이념과 그 얽매일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일단 좌도 우도 아니고 이제 과거로 돌아보지도 않고 이념에 집중하지 않고 국민 통합만을 위해서 뜨겠다. 이제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아까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 총괄선대위원장과 뭐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그 옆으로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청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제일 이제 큰 관심을 받았고 실제 실무는 김민석 실장이 맡게 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
공동선대위원장을 이끌게 되고요. 네네. 그 외에 명단에 담겨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출범식에서는 앞서 보신 저 장면이 가장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체적인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시작하시면서 앵커님 포위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윤여준 전 장관이나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 정치계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수냐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우리 사회가 구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계엄을 비롯해서 윤석열 지난 정권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했던 강력한 의미의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이혼지 의원이라든가 김병지 의원이라든가 또 뭐 박지원 의원은 원로의 그룹에 넣어야 될지 스피커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의원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예, 아까 그럼, 요걸 예. 읽진 않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한번 읽어볼까요? 이석연 법제처장. 너무 많아서요. 네. 이석연 법제처장 그리고 이인기 전 의원,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들은 다 공동선대위원장에 다 들어갔다 들어가고. 보시면 되고요. 송순호, 홍성국,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연, 김영춘, 우상호 이렇게까지는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네.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상호 전 의원에는 강원도, 강원 쪽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뭐 호남 뭐 이런 식으로 호남. 다 분류를 해놨죠. 박지원 전남, 정동혁 그렇죠. 전북, 뭐 김영춘 부산 뭐 맞습니다, 이런 식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시죠. 지역별로도 분류가 되지만 제가 보는 것처럼 이게 역할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상징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통합에 민주당 내부에서 통합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정은경 지금 전 청장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런 정책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실무를 잘해왔던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는 그런 분까지 해서 이거 진짜 포위 내지는 이런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을 만한 가용 인력들은 다 썼구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또 후보 실장으로 이춘석 실장이고 또 강훈식 상황실장으로 개파색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은 분들을 또 그렇죠. 곁에 아주 실세로도 뒀거든요. 그런 면까지 일단은 정말 이 뭐 작전 전략으로 따진다면 그 진영 하나는 정말로 잘 짠 진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총괄 선대위원장이란 분들이 윤여준, 뭐 박찬대, 강금실, 정원경, 김부겸, 김동명, 김경수 이분들은 좀 상징적인 네.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박영식 에디터 설명 주신 공동선대위원장단은 그래도 좀 당 최고위원들하고 김민석 특히 김민석 의원이 네, 김민석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장.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총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마 의사결정하고 이제 실제 일을 집행하는 건 많이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총괄 쪽에서도 실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받거나 공유 받으면서 이제 큰 틀의 어떤 결정을 함께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고 원래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면은 총괄 상임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제 직속 기구나 이제 뭐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 이번에 눈여겨봤던 것은 빛의 혁명이라는 기구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빛의 혁명이라는 기구를 따로 둔 이유가 빛의 혁명 시민본부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여기 본부장이 정동영, 이하경 그리고 수석본부장으로 김현정 의원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아직 외부 인사는 위촉을 안 했어요. 외부 인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쨌든 빛의 혁명으로 이뤄낸 차기 정부라는 인식을 또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까 잠깐 이재명 후보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시민혁명을 이뤄내주신 시민과 국민부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선대위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빛의 혁명 시민본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재명 후보가 콕 집어서 빛의 혁명 본부가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뭐 하는 본부냐 여쭤봤더니 그 실제 선대위 쪽에서 어떤 답변이 돌아왔냐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빛의 혁명 시민 본부를 이번에 만들었던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네. 그거는 조금 어떤 일을 할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통 이렇게 선대위를 꾸리면은 위원장급이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후보의 일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맡으세요? 지금 여기 이제 후보 직속 기구에 보면 후보실의 실장이 이춘석 실장으로 되어 있고요. 비서실은 이해식 비서실장 원래 오랜 기간 맡아왔던 네네네. 분이고 부실장은 김태선, 김용만 여기는 이제 사실 주변에서 수행하시는 분인데 김용만 의원이 대표적이죠. 일단
굉장히 그 뭐랄까 체구가 좋으시고 사실상 의원이신데 수행실장이라는 것은 보디가드 바로 옆에서 이제 우리 후보를 보좌하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대표 시절에도 김용만 의원은 항상 주변에서 네. 맴돌았던 분이기 때문에 수행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무실 쪽에서는 김영진 의원이나 박성준 의원이 일단 도맡아가지고 정무 1실, 2실을 맡게 되고 배우자실의 경우에도 임선숙 실장이 맡게 되고요. 직능본부 이쪽에서는 본부장으로는 남인순 총괄본부장 그리고 수석 부본부장에는 이모경 부부장이 있고 네네. 또 그 밑에 있는 부본부장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의원 출신인데 허성모 의원이 맡고 있고요. 네. 본부가 워낙에 많아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직속 기구와 직속 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빛의혁명 시민본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골목 선대위라고 또 있어요. 골목골목이라는 이름이 추미애 총괄선거 대책위원장이 네네네. 골목골목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실제 골목골목마다 민심을 또 수렴하고 민심을 경청할 수 있는 기구를 또 따로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우리 실제 민생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다 목적 있게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골목 상황실장이 김영진 의원이네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인데 거기 그죠, 위원장이 예. 추미애 상황실장은 김영진 실장. 엄청 골목골목 실세위원회 같은데. 그런 얘기보다 이제 경북이라든가 경남 쪽에 네네. 민주당에서 이전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열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곳에서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커다란 규모의 선거 유세를 한다든가 그렇게 내거는 것만으로는 지지율을 끌어들이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전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접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변화를 그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해왔던 전력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딱 듣는 순간 그쪽에서 좀 영감을 얻으셨던 거 아닌가. 아까 이제 빛의형공도 마찬가지긴 한데 앞서 나가서 커다랗게 혼자 스피커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그리고 뭐 흔히는 지역자치를 가지고 뿔뿔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실제 이번에 뭐 개헌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민주주의 전통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커다란 의미의 대의제보다는 직접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쉽게 잘 전달이 되는 구조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까지 다 같이 포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그 경선 과정에서 노출했던 자신의 어떤 가치관들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잘사니즘, 뭐 꿈사니즘, 편사니즘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걸 또 이제 위원회로 따로 구성을 네, 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편안한 사회를 뜻하는 게 편사니즘이고요. 네. 꿈사니즘은 이제 미래와 관련된 안보 뭐 네. 다루는 거죠. 편사니즘. 그렇습니다. 꿈사니즘은 미래. 뭐 미래와 관련된 주제고 네. 잘사니즘은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떤 삶의 가치들 그리고 먹사니즘은 실제 민생 경제나 민생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먹사니즘, 잘사니즘, 편사니즘, 꿈사니즘 이런 것들을 다 위원회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에 맞는 역할들을 요목조목 다 반영을 해서 네. 의원들을 아무튼 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수위를 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가 되자마자 바로 정책을 맡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대규모 선대위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내세울 정책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그게 또 가다듬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까지 연결시킬 것까지 아마 구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선대위를 꾸려서 이 체제를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면 거쳐가면서 다듬어서 바로 출범하면 또 정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아마 구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것 어제 요거 끝나고 우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또 하잖아요. 우리 경제 프로 진행하다 갑자기 속보 들어와서 막 놀라서 전화해드렸는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 여기에 총괄 선대위원장 했다는 이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저도 사실은 가장 오늘 눈에 띄는 분이었습니다. 많이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정은경 전 청장의 코로나 시국의 대처는요 정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지난 선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오늘 선대위 출범하고 나서 나와서 한 1분가량 소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에 일례로 많이들 들으셨죠. 브리핑할 때 많이 보시다시피 뭐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이렇게 크게 뭐 화려한 어조를 쓰거나 단어를 쓰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평상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취지였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내는데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거를 지금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딱 지금 결정적인 한 수라고 보는 게 정은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코로나 시국에서 대한민국 얼마나 그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진두에서 이끌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정치, 사회, 경제, 특히 경제적 위기까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못지않은 국난인 겁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분이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 어찌 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의 탓이 훨씬 크지만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 이념적인 어떤 다툼이라고 하는 게 보여줬던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 지금도 이라면은 아니 진보고 보수고 모르겠고 이거 좀 이 상황은 좀 벗어났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그런 분들 거기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 윤석열의 어떤 실정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의료 이게 대란을 초래해 버려서 네네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그분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야, 이 정은경이라는 인물이 가진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건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는 게 크기 때문에 상징성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선택 그리고 받아들인 것도 저는 정은경 총장도 뭔가 좀 기대를 주고 큰 있습니다. 결단이죠. 큰 결단.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2024년에 우리가 이제 그 4.10 총선 있기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3년 연말부터 해서 2024년 초까지도 정치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전 본부장을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실제 당시 야당 내에서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뭐 본인은 고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꼭 어떤 총선 시즌에 주목할 만한 인사를 들여와서 이벤트성으로 이목을 끌려고 하는 정치권의 이 어제와 오늘이 항상 비판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총선에 정은경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에서는 그래 뭐 이제 꼭 질병청장이 들어와 가지고 정치인이 되거나 의원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이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붕업을 시켜보려는 하는 그 움직임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치권에는 두 번 다시는 안 들어올 줄 알았죠. 아니, 그 전에 서울시장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차출이 아니지 영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고사했고 계속 예. 고사하던 분이 이번에 예. 큰 결단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익명 인터뷰로 3고 철여가 아니라 정은경 청장을 10고 철여라도 해서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오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선대위에 합류하는 거 보고 이게 코로나19 당시에 우리가 그 일상의 회복이라는 그 키워드를 굉장히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과 지금의 이 우리가 내란 사태 이후에 막 상처받았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정은경이라는 인물의 이 상징성과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섭외는 어쨌든 이 합류하게끔 만든 민주당 관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라는 게 뭐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도 있어서 아마 저희가 오늘 사실 오기 전에 주목되는 인물 하나씩 꼽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사실 정은경 청장이 어제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꼽으려고 다 마음속에 준비하고 오셨는데 제가 얘기 꺼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서 만약에 앞에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정은경을 하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다른 인물을 생각하기도 했죠. 이석연 그러면 법제처장 같은 분. 이석연 처장. 네. 또 누구? 아니 눈에 저는 띈 분? 정은경 청장. 사실 정은경 청장을 앞에서 박영식 데이터가 얘기하더라도 저는 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무시하거나 표방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특히 이게 헌법재판소 일기 출신이시고 그동안에 출연했던 계엄정국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을 훌륭하게 지적해서 법조계 대선배시인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상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경만큼 절묘한 인물을 찾기는 그렇죠. 정말 어려워서 그렇죠. 말씀을 설령하셨다고 할지라도 정경 청장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네. 얘기 좀 해보죠.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MB 정부 출신의 법제처장이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두각을 안 드러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여러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파면이 당연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와 만났던 이력이 없는 인물도 아닙니다. 실제 소통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인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질감은 없는데 한편으로는 놀랍긴 하죠. 왜냐하면 이념적 지향점이 두 분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네네. 보수 인사고 한 분은 이제 진보 그렇죠. 인사로 분류되는 분인데 굉장히 많이 보수적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이석연 예, 선수가. 이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성이고 뭐 권올 의원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권오을, 어쨌든 네. 선대위원장에 이석연 법제처장이 들어가면서 통합 선대위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 마찬가지로 되었다. 보수 측 인물 중에서는. 근데 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 프로그램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닐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또 다른 인물이 또 아마 그러니까 영입이 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선대위가 생각을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예. 계속 영입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아니 누굴까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합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저분이 진보적인 입장이었나 혼란스러울 정도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내면서 빨간색 이 삼각형을 자꾸 이제 눈에 띄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얘기인즉슨 대한민국이 지금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없어요. 그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현재 국민의힘이 진짜 전통의 어떤 보수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올랐지만 김문산동 두 사람이 올라왔지만 뭐 권영세 지금 권성동 두 사람 아직도 파면당한 윤석열을 감싸고 돌고 있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고 사실 출마 자격도 없는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내가 보수를 상징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보수라고 한다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까지 안아야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나는데 저는 뭐 황당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재미삼아 반 농담삼아 하자면 민주당에서 보수 세력을 일정 부분 품어가지고 분당에서 보수가 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어찌 보면 보수를 대변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래, 좋겠어요. 차라리 민주당 안에서 찢어져서 예. 그냥 민주주의 수호하면서 보수적인 그렇죠. 사람들, 진보 보수가 나눴으면 진보적인 좋겠- 사람들 이러면 지금 좋겠다. 어떻게 보수입니까 저기가?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그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만났을 때 이제 경선에 뛰어들기 전에 만났을 때 이석연 전 처장이 원했던 방향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거냐 약속할 수 있느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었고 당시 대표에게 이재명 전 대표도 보복이란 없다라고 이제 확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후보 시절에 그 선대위에 윤여준 전 장관이 참여했을 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으셨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국민통합에 관련된 부분에는 매우 좀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실제 서운하게 무엇을 챙겨주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생각했던 통합의 방점과 문재인 전 후보의 그 당시 얘기했던 그 통합의 방점이 좀 다르게 느껴져서 이른바 선대위엔 참여했지만 차후에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 서운함을 토로했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보복이라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서로 얘기를 나눴다면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치보복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 범죄자들을 법으로 처단하는 것과 정치보복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 지점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동일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박영식 에디터 얘기도 분명히 맞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네. 그 얘기를 나눈 게 11월이었어요 지난해. 그렇죠. 지난해 그건 11월이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게 있죠. 아, 12월에 그렇죠. 내란 개헌까지구나.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정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경솔을 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적폐청산한다는 부분이 너무 오래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적폐청산하다 큰 적폐를 키워버린 그런 결과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조차도 아유, 만약에 보수적인 진영에서 너 정치 보고 안 한다고 했잖아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그거는 선을 확실히 그어야 그건 된다. 안 되죠. 저는 내란 세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 보복이란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당연하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선은 이석연 그거는 전 차장과 예, 동의하시겠죠. 예, 예, 동의할 그건 것 당연히 같은데요. 동의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뭐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요. 이미. 예. 동의할 것 같고 또 이 명단 보니까 흥미로운 인물들도 있네요. 예를 들면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네. 답사에서 했던 전 문화재청장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맡으셨고 박용진 전 의원이 또 들어갔네요.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위원회 저번에 한번 만나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이재명 대표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지방분권위원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혁신위원장. 경선 중에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과 중도에 드랍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생각을 해보면 박용진 들어갔고, 김두관 들어갔고, 김경수는 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고, 네네. 하지만 뭐 김동연 지사는 이제 현직 지자차장이니까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걸 보면 사실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뭐 갈등과 반목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마저도 통합할 수 있는 진영이 갖춰진 거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혀 뭐 잡음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유홍준 전 청장은 사실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게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세상에 윤석열 들어섰거든 이 박물관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거기서 밥 먹질 않나. 정묘에 쉬는 날 문 열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고 있고. 맞아요, 진짜. 유홍준 청장은 들어가셔야 됐죠. 그렇죠. 본인의 소신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선대위 얘기 좀 여기까지 좀 하시고 저 이재명 후보 그 상고심 선고 얘기 조금 양지열 변호사님 또 오셨으니까 이거 말씀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어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어쨌든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저희가 긴급하게 속보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오후 3시에 내일 선고를 하고요. 다만 TV 생중계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속보로 또 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재 때의 판결 분위기와 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생중계 허용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파면이 아니라 기각이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상상을 했잖아요. 불편한 상상들을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고심 선고를 하는데 갑자기 이미 88.97%의 89.77%의 높은 득표율을 보여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통합선대위까지 출범한 마당에 내일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 파기 혹은 뭐 자판이면 이제 파기 환송 출마 자격 없어. 출마 자격 없다 피선거권을 뺏어버리는 판결을 이런 파기 판결을 자판을 할수 있다는 내리진 얘기인데 그건 않지 가능성은 않겠느냐. 떨어지겠죠. 심지어 TV 생중계까지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예상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뇌피셜이신 예, 것 같고. 뇌피셜이고. 아니요, 뇌피셜이고 뭐 합리적인 의견이시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1심을 제쳐두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 판결의 법적인 부분,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판단이 사실관계 따지는 것 말고 있는 사실관계 고소를 쓰면서 판단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법적으로 혹시 옳으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항소심 판결문이 100쪽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 100쪽 가까이 써낸 의견의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더라고 일일이 다 반박하고 되짚는 판결문을 법적인 이론에 맞춰서 써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심리가 24일이었고요. 어제 발표하겠다는 게 어제가 29일이었습니다. 열흘도 안 된 거죠. 5일이에요. 5일 동안 A4 100쪽을 넘는 판결문을 항소심을 다 뒤집어서 그것도 그냥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거의 근거는 과거 이전 판례가 이런 거고 이 증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는요 못 써요. 그냥 못 써요. 못 써요. 그냥.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아니 A4 100장을 어떻게 다 뒤집어요 5일 만에.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하다. 근데 예. 이제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마사지를 좀 해주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를 대비해서 대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대법원은 파기환송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미 다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상고심 선고 기일을 잡았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요. 이것도 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것도 법률을 떠나서 이 본인들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분들이 초안을 쓰셔야 됩니다. 재판 연구관분들이 각자 근거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그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법원 내에서라도 찌라시라도 돌았어야 됩니다. 조용했잖아요. 아, 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뭐. 저기 그거는 그럴 듯해요. 그쪽에 뭐 보수라고 해야 될지 극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버들 분들이 대법원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게 더 그럴 듯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상고심 무죄 나오면은 이거 유죄가 나오면 상고 기각이 되면 상고 기각이 상고 무죄죠. 기각으로 예. 무죄로 끝이 나면 이 기소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비판적으로 검찰의 기소를 얘기를 했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저도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케이스가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선거 공보불에 뭐 의도적으로 어떤 자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기입해서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는 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생방송을 하다가 혹은 토론을 하다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서 이 어떤 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맞아요. 만들 정도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이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 자체를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은 뭐 1심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맥락에 대한 어떤 비판을 판결문에 만약에 담아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 민주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사실 이미 내일 또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내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다른 공직선거법 그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하면서 이미 그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때도 이렇게 토론 중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거를 잡아서 뭐 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법률을 고스란히 끌어다가 항소심도 썼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고 검찰의 책임자는 당연히 제기가 되겠죠. 이 지금 이 것만 내일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대정동 사건도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본재판 시작하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판사가 공소장을 다시 싸러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보수에서는 이재명 지금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지만 검찰 수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대장동 일에 관여했던 김문기 차장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말 황당하게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이 진행되었던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숙제가 됐고 염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를 얘기를 해야 돼서. 예, 다음 뉴스로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 얘기하다가 와가지고요. 아까 저희가 뭐 골목골목 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의 혁명 위원회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기자들의 문답에서 밝힌 것처럼 경청에 이제 방점이 좀 찍혀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합선대위의 첫 번째 발걸음은 이제 배달 노동자들을 만나서 경청하는 일정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속보가 떠 있어서 이 내용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지금 선대위가 움직인 건가요? 예, 선대위 차원에서 배달 라이더들부터 소도시 중심으로 경청 투어에 돌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비정형 노동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중요해요. 배달 라이더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일정을 선대위가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부터 듣겠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첫 번째 행보로 네, 선대위에 나왔네요. 벌써. 골목이란 말하고도 딱 어울리기도 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운송 업체들에서 이건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은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이제 택배 배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청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삶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어떻게 가격을 올려받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지금 지적이 되어 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특히 배달 라이더 분들뿐만 아니라
방금 비전형 노동자라고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는데 뭐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직. 예. 그렇죠. 뭐 가사 관리하시는 네, 분들이시고 네. 여러 가지 분들 이분들은 우리 국민연금 개혁도 얘기하고 막 논의하는데 사실 그게 다 정규직들이 관련이 그렇죠. 있는 거지 네. 비정규직들은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논외죠, 뭐. 그 4대보험 뭐 커버도 안 되고 하니까 네.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정부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인 이분들을 만나는 5월 1일자 종로구 포장마차의 간담회를 하는 날 이제 3시에 대법 선고가 나는 거니까 또 그러네요. 근로자 내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맞아요. 날이니까 아. 노동자니까 당연히 또 관련된 근로자인데 이분들은 행보네요. 근로자로 근로자가 법적으로 아니니까요. 보호도 못 받고 근로자라고 있거든요. 보호를 못 받는 네. 분들을 만나. 하지만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가장 근로자. 노동을 하는 근로자죠. 사람은 노동자예요. 네. 일을 네. 하는 사람은 그만큼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는 또 해야 되는데.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는 얘기죠. 오늘 오전에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의 집입니다. 사저 압수수색을 남부지검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단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이제 혐의가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건진법사라고 적용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피의자고요. 네. 네. 그 건진법사가 받은 목걸이, 뭐 명품 가방, 통일교 2인자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건과 관련해 김건희, 윤석열은 입건조차 안 된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압수수색을 한 곳이 아크로비스타이다 보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으로 생각하시지 이거의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는 점을 오후에 언론들이 다 뒤늦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목적은 통일교 2인자로부터 건진법사가 받았던 그 물품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대목은 양지열 변호사께서 설명을 주실 것 같고요. 이 목걸이가 지금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 말고도 실제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김건희가 빌렸다라고 하는 목걸이도 실제 그곳에 있는지 혹은 명품 가방은 건진법사가 받고 김건희에게 넘어갔는지 뭐 등등의 이제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물증이 확보되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과정에서 실제 남부지검이 포인트로 잡고 있는 목걸이나 가방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김건희나 윤석열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정식 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한 것처럼 피해자는 건진법사예요. 그리고 건진 본인이 통일교로부터 내가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았는데 통일교는 분명히 부정청탁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부정청탁 반집한 문제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충분히 보는데 뇌물로 하지 않고 부정청탁 방지법을 만약에 적용을 했을 경우 이게 김건희에게까지 전달이 안 됐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끼리 주고받은 거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올백 무혐의 하듯이 동일하게 그냥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집까지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지금 코바나 콘텐츠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네네. 코바나 콘텐츠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이분들 깨끗합니다라고 정리해주는 용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실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굉장히 철저하게 나뉘어서 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들만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시도 자체를. 근데 이게 PC라든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입력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는데 물건 찾는 일은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거든요. 집에서 물건을 찾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서 벽장만 볼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다른 범죄의 인지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여서 결국에는 검찰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면죄부를 주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까 이제 저희가 대법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검찰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라도 똑바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들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는 약간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계속 원래 오전에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면 보통 점심 이후에
정보가 빨리 접해지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오후에 속보가 뜨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진이 피의자고 네. 김건희, 윤석열은 적시조차 안 되어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장 내용에 보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그리고 김건희의 PC 요거는 적시가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목걸이도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쪽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건희의 수행비서 2명과 관련된 자택도 압수수색을 오늘 같이 시도를 했다라고 수행 하거든요. 비서들의 아. 자택,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 두 갈래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마 그러니까 누구에게 왜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받고 무슨 수행 비서한테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김건희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줬다라거나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수행 비서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맡겨놨을 수도 있죠. 그건 네네.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일단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갈래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성의가 있다는 쪽에 그래요.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제가 이렇게 아직 모르겠다는 이유는 진짜 검찰에 대해서는 신뢰를 아, 저도 당연히 뭐. 회복 못한 거예요, 저는. 예. 지금은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대세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네. 세게 해야겠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검찰이 결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왔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과거에도 다 양다리 정도가 아니라 막 발을 여기저기 아, 걸쳐 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확실해지면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쪽에 그쪽에 결과물을 넣는 거고 그럴 리 없지만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덮는 거고 이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는 아니지만 네. 자택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검찰 내부에서 인지가 됩니까? 총장도 이거 알아야 되는 건가요? 뭐 보고를 당연히 하게 돼 있죠. 남부지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또 남부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도 당연히 보고가 되고 뭐 그리고 압수수색에는 제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경호구역은 맞지만 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웃기는 게 비밀 유지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윤석열이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은 없습니다. 지금 통일교에서는 목걸이뿐만 아니라 뭐 가방이나 다른 물건들까지 더 전달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이름 또 까먹었네요. 반클리프 앤 아펜 말고 비슷한 그라프. 예, 영국 거. 영국 그라프 목걸이가 하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건진이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 그걸 거고요. 잃어버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명품백을 건진에게 또 줍니다. 그 명품백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금액의 단위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명품백을 통일교 2인자가 건진에게 넘겨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삼도 줬다고 합니다. 인삼. 예, 인삼. 근데 이 세 가지의 물품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통일교 2인자가 저희가 이제 끝장뉴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5월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윤석열을 만났다라고 2인자가 네네네. 막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윤석열을 만나는 대가로 건진에게 이 물품들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고 혹은 김건희 씨를 만나서 뭐 캄보디아 원조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논의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대가로 그 목적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 것이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명품백, 인삼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중간에 통일교 2인자가 건진에게 목걸이를 돌려줬으면 좋겠다, 가방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문자를 보냈던 내역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시점 이후에 통일교 2인자가 또 건진에게 앞으로 이제 우리 잘 봐달라라는 그런 문자를 이후에 보냈기 때문에 꿀꺽했든 김건희에게 넘어갔든 정황적으로는 어쨌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도 판단했기 때문에 시점과 오고 간 물품 그리고 드러난 행위들 캄보디아 사업까지 다 연결지어서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가방이든 목걸이든 뭐 인삼이든 뭐든 간에 그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태까지는 갔는데 그게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달이 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래요. 이게 건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건진이 정관계 뭐 지금 그다음에 뭐 경찰까지도 이렇게 나왔었고 기업들도 건진이 뭐 자금을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통일교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건데 그러면 건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런 대물이 이제 통일교 하나 불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어떻게 받아본 건 참 죄다 김건희인 건가? 저 하다못해 그 처음 저 조그만 파우치, 저는 이제 조그만 파우치라고 부르랍니다. 목걸이도 6천만 원인데 가방고 300만 원짜리 그럼 김건희한테 입장에서 명품이겠어요? 그 조그만 파우치백 그거 들고 간 최재형 목사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줬잖아요. 그렇죠. 아, 술 한 병 윤석열 줬나? 도대체 아니 저는 또 놀란 게 지금 캄보디아 ODA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요거는 굉장히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단독 보도들을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게이트까지 나갈 수 있는 보도죠. 사실 이제 가방이나 목걸이가 맨 처음에 디올백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나오고 나서 야 진짜 이 정도는 받는구만 했을 텐데 그 ODA 관련 공적개발 원조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이 예산 단위가 나왔는데 이게 648억이에요. 648억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또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네.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협력 전대 차관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개발 원조를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게 ODA라고 하면 요거는 이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않고 민간협력 전대 차관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 국가 캄보디아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걸 국내에서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대요. 그래서 ODA로 저기 돌린 게 아니고 민간협력 전대 차관으로 약 650억을 쏴줬다라는 구체적인 예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PPP라고 그래가지고 프라이빗, 그러니까 원래 ODA 옛날에는 다 국가 대 국가로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의 역동성도 잘 활용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쭉 논의가 흘러와서 네.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민간 섹터를 끌어들여서 그쪽에다 돈을 주는 ODA를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그걸 활용을 한 것 같고, 근데 그걸 악용하면은 민간의 돈을 그냥 몰아주고 그거를 누군가 착복하는데 쓰일 수도 있나?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통일교 그 간부의 문자에 히림 대표 만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이게 비리가 있었다고 친다면 되게 황당한 얘기가 지금 캄보디아 하면 기억나시겠지만 윤석열 부부가 가서 그 심장병 수술한다고 김건희가 그 다 큰 애 어색하게 맞아요. 끌어안고 희한한 사진 찍어서 사진 나왔었잖아요. 국민들에게 홍보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 비리가 맞다라면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했던 거고 그나마 그렇게 광을 낸 것도 윤석열이 아니라 이때도 김건희가 광을 냈어요. 그러네요. 그게 또 그게 다르네요. 참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지점이 하나 나온 건데 통일교 2인자가 캄보디아 사업을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의 암묵적 동의도 받았다.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근데 캄보디아에 약 65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총 1,300억 원의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편성이 됐다라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작성한 현 정부 재정운영평가 보고서가 이 보도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에 650억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 인도네시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캄보디아는 통일교 2인자가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캄보디아 그 국가 수반하고 통일교 2인자가 찍은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건희와 연결지어서 나라 예산을 받아서 통일교의 사업에 쓰려고 했다라고 하면 건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 김건희 이 내용이 전달되고 윤석열도 인지했다면 이런 내용 자체가 다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 근데 대상. 그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한 주체가 통일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정황상 그럴 정황상 수밖에 없는 그렇고 거죠, 사실.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펼쳐야 한다라고 통일교 2인자가 주장을 한 내용이 다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고 이 실제 자금이 통일교가 뭔가 이제 받아서 캄보디아 정부가 통일교에게 혹은 나눠줘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사실은 그 민간 사업을 ODA로 많이 하는 곳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월드비전이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이런 유명한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게 그렇게 특권을 취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데 대통령이 관할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줬다면 통일교가 그걸 처음부터 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한 다음에 뭔가 거기서 아니 통일교가 그렇게 하고 나서 슬쩍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히림 같은 데가
사업주창으로 쓱 들어가면 꿀꺽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거죠. 몇십억 몇백억 그렇죠. 빼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비영리 단체가 받지만 그 사업을 누군가한테 또 해야 줘야 되니까. 되거든요. 실행을. 그러면 이제 그 실행을 하는 곳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부분이 이건 확실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좀 죄송합니다. 구린내가 심하게 나는 게 냉소가 아주 심하게 나는 요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게 전문 용어로 왜 이렇게 어려워요. EDCF라는 건데 이게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딱 한 번 편성이 됐대요. 우리 정부에서 그 87년 체제 이후에 네. 딱 한 번 이걸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심지어 캄보디아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 사업으로 32억 원밖에 안 썼답니다. 근데 650억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650억이 쓰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잘 안 하고 다 공적 개발 먼저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일교 건진 민간협력 전대차관 게다가 87년 체제 이후에 두 번째 사업인데 과거에는 32억밖에 안 쓰였었다. 이 방식으로. 근데 이번에 650억 썼다. 아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서 비리가 발생했다면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월드비전, 세이브 더 실드런 뭐 이런 단체는 정말 희생적으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거기서 굶어 죽는 애들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그 예산이 여기로 왔겠죠. 그 예산이 어차피 예산에 통은 있으니까 예. 그 통 안에서 이렇게 아. 왔겠죠. 그러면 굶어 죽는 애들이 더 생겼을 수도 있는 실제 사실 공익 정말 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공익 사업의 예산을 빼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공익 사업이 비어버릴 수 줄어들었다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사람의 생명을 네.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범죄인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이거 사실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네. 밝혀야겠네요. 잘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명태균 게이트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태균 게이트도 뭐 지금 직접적으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게 있어요. 전화도 직접적으로 4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했고 이제 명태균의 주장은 오세훈 시장이 아파트까지 사주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네.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명태균은 지금 직접 증거가 있다. 검찰 수사들을 받으러 가면서 이거 검찰이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아마. 이 부분은 걸림돌이 없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별히 이 윤석열, 김건희처럼 뭐 옹호한다거나 그럴 만한 사정은 안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는 이거랑 해야죠. 관련해서. 검찰도 이건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서면 조사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뭐 어떻게 김건희 쪽에서 그걸 아직도 지금 대통령 배우자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체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거절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니까요. 3번 소환해서 안 하면 체포해야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네. 어쨌든 이 서면 조사해달라라는 김건희 요구에 어쨌든 검찰은 거절을 한 것이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응해달라고 심지어 이걸 부탁할 사안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당장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보다는 좀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 보도들만 많이 나와가지고 뭐 초기 보도는 뭐 경호상의 이유다 뭐 이런 뭐 쓸데없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이럴 게 아니고 체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어쨌든 검찰이 어떤 동기로든 간에 좀 네. 정신 차려서 이거 다 정리를 하고 나중에 뭐 특검으로 다시 수사를 하더라도 빨리 좀 잡아드리고 아니, 그리고 압수수색할 거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란 부분을 포기할 명분은 절대 개혁은 없다. 당연해야죠. 네. 그래야 되죠. 이거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미 그 대통령 부부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이 이사 가던 날 이제 어쨌든 관저를 빼고 사저로 이동하는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줘가지고요. 캣타워 같은 건 노출이 됐지만 실제 필요한 증거로서 확보될 만한 그런 물품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찾으러 들어간 건데 과연 윤석열 검찰이 이거를 해야죠. 조율도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이제 시급성, 긴급성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밀행성을 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황에 빈집털이하러 들어갔으면 국민들 분노할 노릇이고 사실은 오늘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 하러 들어갔다가 파란색 그 박스에 플래시 터져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던 적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손으로 나온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끝내주는 경제의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시고 기재부 해체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정책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30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통 시간인데요. 기획재정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재부가 그렇게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산도 컨트롤하고 뭐 세제도 컨트롤하고 금융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서 뭐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재정을 100조가 빵꾸 났잖아요 지금. 그 책은 누가 지죠? 기획재정부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하고 뭐 지출 줄이고 뭐 이거 그 대통령 원하는 대로 막 했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생각해 보면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 못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러죠? 이런 거 다 짚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재부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맞는 건지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대표님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뉴스토마토 김성훈 기자가 지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같이 얘기 나누고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기획재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악용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새로 신설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자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 세제 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이에 맞게 부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법안도 발의가 됐다면서요. 오기영 의원이 기획예산처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자 이런 법안을 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민주당 오기영 의원과 허성무 의원이 기재부 개편안이 담긴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두 법안 모두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현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기재부 개편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기상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 또한 향후 정부 부처 개편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김성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윤형중 대표님하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이 문제는 많이 고민해 보셨죠? 네, 저도 좀 오래 고민한 문제입니다. 네, 이전에 사실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프에서 정책팀장 하셨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런 정책 논의 있었었나요? 그때 논의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물론 기재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느 캠프나 어느 정부 때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비밀 논의가 있었나 보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홍남기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할 정도로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집중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실 이전부터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발언에 비춰보면은 사실 이번 지적은 상당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기에 네. 권한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가 이제 아주 조금 롱 스토리인데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검찰 개혁이 손꼽히잖아요. 그 이유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요? 라고까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한 2가지 행동이 있거든요. 네. 집권하자마자 한 2가지 행동이 하나는 EPB라는 경제기획원을 만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것입니다. 그 2가지를 동시에 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집권하자마자 2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2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5.16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했던 거예요? 네, 2가지가 어떤 밀접한 관련이냐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공포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한테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겁니다. 공포 통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개혁원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당장의 위험만 막는 게 아니라 근간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포를 통해서 당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는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을 마련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경제기획원이라는 곳은 권한이 엄청나게 집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당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목적을 상실한 다음에 여전히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당시에는 중화학공업 초반에는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 또 중화학공업 70년대 전환하는 과정까지 그 경제기획원이 주도를 해서 자본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재벌들 몇몇한테는 아예 섭외까지 해가지고 너희들 이런 사업 꼭 해라. 이렇게까지도 하고요. 권한이 정말 막강했었습니다. 근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적 의식을 갖고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를 본인들은 아직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는 그 시장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다 갖고는 있지만 사실 목적은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그 조직 논리는요. 조직
보위, 조직 보신이 목적이 아닌가 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뭐뭐를 갖고 있어요? 예산을 짠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예산을 짠다. 그 권한, 그것도 뭐 큰 권한인데 그거 네. 말고 다른 것들이 네, 기재부에 있나요? 부서를 보면은 아는데요. 그 이미 기획재정부의 부서는 정말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세제실, 조세 예산 정책을 말고 세제가 있구나. 예,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세금도 정하는 거죠. 예, 세금도 뭐 엄밀하게는 국회가 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기재부에서 한 번씩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여당이나 야당 차원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집니다. 네. 그리고 경제정책국이 있고요. 경제 정책. 네. 그거는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 정책. 거시경제정책을 거시경제정책. 다룹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국이 있고요. 또 국제금융. 예, 정책조정국이 있고 대외경제국, 그리고 미래전략국, 개발금융국,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예산실 재정정책국, 국고국, 재정관리국 이런 국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들은 말 그대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국고국이 있습니다. 또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정책국이랑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또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 수백 개나 되는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제 요것만 해도 센데 이제 공공기관도 가지고 있고 이제 국고국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자산을 운영하는 것까지 하면서 전략까지 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책 전략 요거까지 딱 깨면 우리가 전략 짜고 우리가 전략 짠 방향으로 예산도 투입해. 투자도 그쪽으로 국고 가지고 하고 공공기관도 그리 투입해. 이게 딱 되는 그런 구조네요. 근데 이제 내부 부서의 구조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기재부의 문제라 권한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예산실에서의 역할이거든요. 네, 예산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17개 정도 되는 17개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지만 10개, 10개 후반 정도 되는 부처들이 되게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거의 수백 개, 1000개 이상 되는 정책 사업들을 매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건건의 정책들의 예산을 기재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재부가 왜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제 정책에 한해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사업을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심지어 승인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을 한다. 자기들이 짜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제 다른 부처에서는 예를 들면 복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예산 좀 덜 투입하시고 다른 사업에 예산 더 투입하세요. 같은 식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럴 권한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사업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깎으시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쳐내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그때 이 논의에 불붙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왜 기재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있느냐,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느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21년도에 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인가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손실보상? 코로나 때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도 심지어는 당시 야당조차도 손실보상에 대한 상당히 그 전향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정부와 국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혹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홍당기 전 부총리는 그때만 반대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돈 쓸 수 없습니다라고만 했던 게 아니라 잘 기억하시겠지만 전 국민 민생에
재난지원금 때도 혹은 88% 재난지원금 때도 끝까지 이 국간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런 생각할 만도 하네요. 여야가 다 찬성하고 지금 총리도 찬성하고 대통령도 하자고 그러는데 기재부가 막아서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셌다. 뭐 이런 얘기이신데 그러면 권한 분산을 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권한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톤으로 봐서는 윤 대표님은 권한을 분산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아까 잠깐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오기영 의원은 아예 법안을 발의를 했네요. 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자. 네. 뭐 이런 구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예산처는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집행되는 거, 성과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담당하고 네. 쪽에서 재정경제부는 세제하고 국고를 담당하는 구조. 이렇게 네.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네, 법안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요? 네, 참여정부 때 기존에 이제 이제 하나의 경제부처를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 당시에도 기획예산처였습니다. 당시의 차이는 기획예산처를 하나의 부처로 취급을 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오기영 의원 안은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자라는 입장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취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내서 예산 기능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특히 이제 정권 차원의 책임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조직 개편의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산실 자체를 그냥 대통령실로 가져오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그게 뭐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미국 시스템이 네,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시스템은 좀 우리랑 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국회 의회의 예산의 권한이 예산의 견제권과 감시 권한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또 예산에 대한 전문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가 예산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 직접 예산실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각 부처를 정치인들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장관을 맡죠.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처를 잘 운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장관직을 그만두는지 아니면 그 정권이 유지되는지 그만하는지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한 조직이 선출되지도 않은 조직이 자신들의 조직의 보위를 위해서 막강한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례는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일종의 박정희 시대의 유산과도 같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쪽에 힘을 막강하게 몰아줬는데 지금은 그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새로운 미션을 하기에 방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정책 아니면은 지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국간을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국간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의원 내각제 같으면은 다 장관이 의원들이니까 그 뭐 정당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부처 일 못하면은 뭐 그 의원이 정치적 책임지고 그 정당의 지지율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고 대통령제는 사실 미국식 대통령제는 보면은 거기는 아예 장관들 미니스터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시크리터리라고 부르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직접 관할하면서 일종의 비서진처럼 대통령이 쫙 밀고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직속 예산 오피스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직할로 하고 하지만 또 미국은 의회에서도 그 예산처가 있는 거죠.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또 그 리포트를 찾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그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예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균형을 찾는 거고 우리는 좀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냥 관료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검찰이랑 기획재정부가 살아남는 방식,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원래는 그 수사와 기소까지 다 줄 생각은 원래 없었거든요. 재헌헌법의 논의를 보면 원래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려고 했으나 경찰이 워낙 일제 시대의 경찰이 워낙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못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만 수사권을 검찰한테 줬던 건데 그게 이제 독재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앙정보부나 검찰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잘 활용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그 권한들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그 논의를 그 안에서는 권력자 한 명을 잘 붙잡는 방식으로 유지를 했던 거죠. 근데 기획재정부는 그것보다는 그 불행하게도 윤석열 씨가 거기에 그렇죠. 마지막 정점을 찍은 거죠. 예, 그러니까 권력자를 한 명을 잘 붙잡는 방식. 그리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그 초반에는 잘 돕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배신을 맞아요. 때리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반복하면서 권한을 유지를 했다면은 수사 기소 동시 권한을 유지했다면은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각 영역에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데 쥐는 방식 중에 하나는 곳간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상당히 기재부 관료들이 엘리트로 유명합니다. 엘리트로 유명해서 그 정권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빠르게 생산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를 장악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일을 잘하는 그런 이제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일을 잘한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일을 굉장히 잘하긴 잘하는데 그 목적의식이 없이 일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권한을 유지를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애매한 상황은 이게 대통령이 완전히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고 정당이나 의회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책임을 완전히 지는 구조도 아니면서 독립적으로 검찰이나 기재부 같은 이런 관료 조직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 같은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기형적이다. 맞습니다. 보시는 거. 그럼 네. 부처를 쪼개기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전혀 그렇게 해결되진 않고요. 부처를 쪼개는 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부처를 쪼개는 걸로 그친다면은 아마 기재부 지금 중요한 관료들은 겉으로는 겁먹은 표정을 짓고는 있지만 연기로 겉으로는 겁먹은 표정을 짓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막 웃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결국에는 부처가 뭐 쪼개져도 그 쪼개진 부처들도 다 자기네들 장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장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장관 자리도 하나 늘어나고요. 뭐 쪼개진 곳에서는 좀 대통령에게 잘 보이거나 막 그런 수요가 있겠지만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네들 조직의 보위를 위해서 잘 보이는 척을 하는 방식을 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기재부 관료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그 엘리트 관료인 건 사실인데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 사회를 문제를 푸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다 따지고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 따라 뭐 얘기가 무한가지지만 문재인 대통령 하나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인가요? 그때 홍남기 전 부총리였나 그 전 부총리였나 물어봤었어요. 홍남기 전 부총리에게 물어봤었는데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 부채 비율은 40%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물어봐.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발언을 맞아, 했고 기억나요. 그 발언이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40%를 지키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가 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OECD 평균은 왜 100%가 넘는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이런 걸 맞춰봤을 때는 도대체 몇 %가 적정 수준인 건지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그 아주 일률적인 지표를 하나 가져오고 나서 그 지표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부처가 나한테 와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다 사인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남기 전 부총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그 당시 재정준칙을 갑자기 도입한다고 굉장히 독단적으로 막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년 동안 정부가 적자의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같이 짝을 맞춰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3% 이내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간 3%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믿지는 않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 잘 지켜가지고 그거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가? 네. 그런 역할을 기재부가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적극적으로 재정을 쓴다는 것이 기재부 내부 논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부가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같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까지 소극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갑자기 그 내수 재정을 긴축하면서 감세까지 해가지고 2023년에 세수 결손 53조 원, 56조 원, 그리고 2024년에는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네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서도 그러면 돈을 어디서 메꿀 거예요? 못 메꾸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쓰거나 안 줘버리는 방식으로 돈을 안 메꿔버린다는 거죠. 기재부가 이제는 헌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거의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그것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기재부가 그렇게 한 것은 기재부만의 논리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로 처음에 부처 개편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 부처 개편만으로는 개혁은 안 된다. 오기영 의원이 발의한 부처 개편안도 뭐 그게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혁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네. 그러면 얘기를 단계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어떠세요? 일단 부처를 개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 요 앞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부처 개편을 하면요, 일단 예산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 물론 아직 안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 체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정권을 잡은 정권의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네,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을 했었고요. 기획재정부를 결국 넘어서지 못해서 정권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책 기조를 잡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일까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 사람일까요? 복지부 담당자겠죠. 복지부 담당자겠죠. 네, 네. 근데 초반에는 돈을 조금 더 쓰지만 안 차게 되면 조금 더 돈을 적게 쓰는 구조로 정책들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정책을 설계한다고 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 안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안이거든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저게 맞죠? 그 네. 오기영 의원 아니죠? 민주당 안이라기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는 기획 예산 기능하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를 하고 부처를 네. 그리고 그거를 금융위원회하고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금융은 따로 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통합해서 그런 경제부처를 하나 만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저렇게 됐을 때 네. 그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새로 생긴 이 기획예산처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 네. 사업을 새로운 거를 정권 차원에서 하고 싶다 했을 때 좀 그 예산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거에 쌍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총액 배분 예산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전체적인 예산을 예를 들면은 뭐 보건복지부 10조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럼 10조 범위 내에서 그 부처 차원에서 우선순위와 그 재원 배분은 그 부처 알아서 하라는 부처에 대한 자율성을 물론 기획재정부랑 어느 정도는 예산실과 논의는 해야죠. 하지만 부처 차원의 책임성을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나름대로의 배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총액 배분 예산제를 조금 이제 거칠게 설명한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 총액 배분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 사이에 굉장히 원활한 회의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참여정부 때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걸 부족하고 참여정부 때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아, 제대로 안 됐어요? 상당 부분 그래도 이제 성공한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또 이제 결국 그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결국 예산 기능이 다시 합쳐져서 기획재정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때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를 이렇게 나눠섰다가 기획재정부로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합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합쳤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셈이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개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더 뭘 해야 되냐?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아까 그것만으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에요.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느냐, 그렇죠. 누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느냐. 누가 기획재정부 실국장이 되느냐, 누가 기획재정부 서기관 사무관이 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국에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기획재정부 장차관은 여태까지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그 오히려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최경환, 박근혜 정부 추경호, 추경호, 뭐 박재환, 뭐 다 그런 사람들 다 그 보수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고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뭐 김동연 지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죠.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부총리였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정통 어떻게 보면 기재부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그 기재부 관료의 내부 논리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기재부 관료들과 같이 합을 맞춰 일해 나가면서 정권의 의사를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정책을 전체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조율해가지고 기재부를 통솔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논리에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돈 없다, 추경 못한다, 손실보상 못한다라고 했다가 추경호가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우리 50조 있다가 나왔어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 때 없던 돈이 갑자기 50조가 3일 만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없다고 그러더니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니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아파해야 되는 이야기. 굉장히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처를 개편하고 조직을 뭐 뗐다 붙였다 이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일할 것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이제 새로운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재정렬,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러려면은 기획재정부 관료에 맞서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때만 봐도요,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반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두 번째가 정확하게 홍장표 실장, 세 번째가 홍장표 실장이었는데요. 네 번째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이호승 실장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은 처음에는 홍장표 수석이 하시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기재부 관료 출신들. 마지막은 아마 산자부 출신이 이례적으로 했는데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처럼 관료에 포섭되지 않겠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정부조차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포스트에는 기재부 출신들이 막판에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그분들이 기재부 논리에만 포섭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제 그 완전히 기재부를 통솔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건 아마 컨센서스가 있는 의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재부 장관을 기재부 출신 아닌 사람으로 만약 이번에 민주당 집권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니까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신가요? 기재부 출신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경호도 엄밀히 보면은 기재부 차관 출신. 기재부 출신이죠. 차관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내부를 어찌 보면은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이제 좋은데요. 근데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는 정권의 그 정체성, 그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권이 꼭 하려고 하는 일을 기재부의 관료들과 함께 같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인물들로 당의 사람을 기재부 장관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경제부총리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어찌 보면은 이 기재부 개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그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처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그리고 당의 정책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네. 많이 해야 된다. 그 추경호 모델을 생각하면은 그 기재부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경제 전문가 출신의 당의 뭐 국회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관심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엘리트 관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를 잘 다루게 이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쪽으로 준비된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기획재정부 출신의 지금 국회의원이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맞아요. 광주단가요? 의원이 계시고 또 비례대표 중에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재부를 잘 알기도 하고 또 경제정책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경환 씨가 경제부총리가 됐을 때 이미 당의 중진 중에 중진인데다가 당의 리더급이었습니다. 추경호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3선, 4선을 이미 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로 갔거든요. 당의 상황도 잘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을 한 지가 1년 남짓 정도 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초선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최경환, 정체성이. 그 추경호 이런 분들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 역할 못한다 막 이런 의미는 아니고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영중 랩2050 대표하고 기재부 해체 다음에 대안 뭔지 한번 짚어봤고요. 내일도 끝장 뉴스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윤영중 대표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